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성공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약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청약입니다. 집 사는 방법은 청약이 있고요.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집을 직접 이제 계약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매매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경매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청약, 매매, 경매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공 전략과 2026년 유망 청약 단지들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지식은 우리가 청약 통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도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만나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약 주택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국민주택이 있고 이제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 이제 공공주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캐슬, 이런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가가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해서 짓거나, 국가의 돈을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약통장을 낸 돈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을 받아서 민간이 사업을 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100제곱미터 이하 사업을 하는 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청약통장 성격이 틀려집니다. 2015년부터 이제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라는 통장. 지금 은행에 가게 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가입을 하는데,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공공주택인 국민주택, 민영주택인 일반 민간주택들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는데 편리하고, 예전에 2015년 이전에는 통장이 달랐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 부모님 세대거나 아니면 한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약저축, 부금, 예금통장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청약저축통장은 공공만 가능합니다. 공공. 그러니까 LH나 SH나 이런 국민주택,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한데, 매월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다가 2025년 9월이었나요? 아마 그때부터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만 원씩, 2024년으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 금액대로, 나는 돈 1억 있는데 1억 통장에 넣으면 나는 10억 있는데 10억 넣는 사람들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25만 원씩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 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씩, 옛날에는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주택으로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예전에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하셨다가 까먹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상향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부금, 예금이 옛날 통장이었는데, 예금은 돈을 한 번에 일시로 예치를 한 다음에 우리 청약 가점제죠. 가점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부금은 예금처럼, 저축처럼 돈을 조금씩 넣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청약 가점제로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들은 청약 가점제, 국민 공공주택들은 납입 금액으로 결정한다 라는 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점하고 이게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당첨 기준을 가지고 막 헷갈려 하시는데, 민영주택들은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으로 한다. 국민주택은 납입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LH, SH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점 점수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 점수는 84점이고요. 아마 어떤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84점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은 15년 기준이에요. 30세 만 30살부터 15년 동안 넘어가게 되면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점수가 됩니다. 15년이 만점이니까 32점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저축 가입 기간도 15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지나가게 되면 17점이 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주택 기간과 이 통장 가입 기간은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부양가족에서 결정이 납니다. 부양가족. 보시죠. 영명이 뭐냐면 5점 본인입니다. 본인. 부양가족이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영명이니까 총 7명입니다. 35점 만점이 나오는데 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부인 있죠? 부인, 남편, 자녀 2명. 4명이면 1명이 5점씩 가니까 20점. 69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69점짜리는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근데 만점이 84점이면 내가 69점, 내 친구도 69점이야. 친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부양가족을 늘려야지. 그러면 자녀를 아파트 청약받자고 자녀를 하나 더 낳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을 올립니다. 부모님.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부양가족 점수를 5점 늘렸다가 10점 늘렸다가 부적격으로 당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논란됐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되니까 한 명이 줄어들어요. 5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자녀를 세대에 그냥 두고 5점을 챙겨서 당첨이 됐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부양가족 점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싶다면 이제 위장 전입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부산에 있어요. 주소만 올렸다가 부산 병원에 가면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위장 전입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려면 진짜로 모셔야 되는데 3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전에 주소를 올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면 가점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69점은 너무 많은데 74점부터는 강남 로또 아파트들 당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도 좀 하실 생각이라면 부모님 등재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노하우, 본격적으로 이제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모델하우스 보는 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죠. 가보면 저는 사실 견본주택 많이 다니는데 견본주택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거 되게 불빛도 화려하고 모델하우스도 좋고 와, 집이 이렇게 좋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보여주기 끝판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양회사, 시행사나 건설회사들 시공사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서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야 청약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쁘게 잘 꾸며야 되잖아요. 공간을 크게 하는 마법, 이게 뭐냐면 분명히 견본주택을 볼 때는 집이 꽤 넓어 보였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면 집이 왜 이래 좁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견본주택 크기를 방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안 되니까 방은 그 설계 도면대로 딱 만드는데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가구를 침대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퀸 사이즈 사용하잖아요. 스몰 사이즈 침대를 방에 견본주택에 집어넣는 겁니다. 방이 커 보이는 효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조명 그리고 예쁜 액세서리 그리고 그 이쁘신 도우미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막 화려하게 보이고 정신이 없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모델하우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셔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모델하우스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즘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홈페이지 가면 인터넷으로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룻밤 지나고 잤어도 확신이 들면 진짜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너무 좋아. 이게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데 뭐 기획부동산 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가도 마찬가지인데 막 화려한 언변, 화려한 조경,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막 말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당장 계약하고 싶어. 막 마음이 들어도 참고 집에 가서 냉수 먹고 한숨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 차분하게 생각해도 그 집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견본주택 보시고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요. 꼭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 동선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창과 그러니까 거실 창과 안방 창 구조는 이렇구나. 맞바람 칠 수 있나? 동선이 어떻게 되나? 구조가 판상형 구조인가? 타워형 구조인가? 이런 거. 화장실, 붙박이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꼼꼼히 봐야지 그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면 구조 한번 보게 되면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 특히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포베이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림 보이시면 거실이 있죠. 거실 옆에 침실 1, 침실 2가 있고 옆에 침실 또 하나 있잖아요. 안방. 그러면 침실 2, 그러니까 안방이 침실 1이고 옆에 침실 2, 침실 3이죠.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면에 공간이 4개,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 안방 4개가 있는 게 포베이 구조고요. 3베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거실, 옆에 방 2개 있고 다른 방은 뒤편에 붙어 있는 구조. 이게 3베이 구조가 되겠죠. 앞면에 공간이 많이 있는 게 베이인데 이 베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배치하게 되면 일조권, 햇볕 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베이 구조가 많이 선호하고요. 판상형 구조는 뭐냐면 거실 창을 열고 주방 창을 열고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구조를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동선이 첫 번째 포베이 판상형 구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방이 있고 거실 있고 침실 있고 거실 맞은편에 주방이 있고 다용도실 있고 그러니까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 있고 옆에 알파룸 하나 있으면 이 알파룸은 있으면 좋은 건데 있으면 창고로 사용해도 되고요. 드레스룸이 부족하신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되고 뭐 소재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옆에 있는 타워형도 살기는 좋습니다만 선호도를 보게 되면 타워형보다 판상형 구조가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일조권은 뭐 타워형도 잘 나옵니다만 통풍 차원에서는 판상형이 좀 더 유리합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리미엄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는 경쟁률도 높다. 그러면 내가 청약 가점 점수가 낮다 라고 한다면 타워형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을 좀 올릴 수는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판상형으로 가니까.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요게 그 말입니다. 역선택 전략.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약을 하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돈 번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겁니다. 역선택 전략을 했다는 거죠. 남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를 제외하고 내가 딱 봤는데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들면 내 친구도 마음에 들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A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500세대 물량이 나오고요. 84B는 타워형 50세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84A에 갑니다. 왜?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 몇십억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거의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베팅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84A를 가게 되는데
내가 당첨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우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84A가 아니라 84A를 하고 싶은데 84B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이 좋죠. 왜? 84A는 예를 들어서 100대 1이 나오고 84B가 10대 1이 나오면 뭐가 당첨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84A가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내가 떨어지면 더 붙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내가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분상제가 적용이 되거나 역세권이나 아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어지간하면 다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4A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84B 역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점 점수, 본인의 청약 조건과 선호도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강남에 분상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84B 역선택으로 하셔야 되고, 인천에 분상제도 아니고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내 직장이 그쪽에 있어서 실거주로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84A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옵션도 요즘 비싸요. 발코니 확장비만 해도 2,500, 3,000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옵션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나누는데요. 필수 조건, 추천, 취향,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필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도. 이게 뭐냐면 발코니 확장,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옵션 선택 안 하고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확장 공사하게 되면 쿵쾅쿵쾅 소음이 나오게 되고 이웃집에서 민원 들어오게 되고 하자도 생기게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자가 생겨도 시공사에서 에이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셔라. 나중에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사는 사람들, 구입하는 사람들은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하시기 바라고요. 추천 또 어지간하면 하시라는 게 추천입니다. 현관 중문, 중문 없으면 어떡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난방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현관 중문 선택하셔야 되고 비싸지 않습니다. 중문 한 150에서 250 사이 정도 되니까 하시고, 안방이나 아니면 침실 2, 침실 3 붙박이장 있잖아요. 하십시오. 나중에 공사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옵션에 붙은 가격 뭐 한 250씩 나오는데 내가 직접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장도 하시고 시스템장 같은 거 주방에 장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고요. 마이너스 옵션은 뭐냐면 나는 입주할 때 인테리어 풀로 다시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싹 갈아엎고 인테리어를 본인이 다시 하는 거야. 새 집인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런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마이너스 옵션이 있으면 선택을 하면 인테리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블랭크 상태로 깡통으로 줍니다. 차도 깡통 차 있잖아요. 옵션 안 하면. 깡통으로 주면 내가 나중에 인테리어 할 거니까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게 되면 한 2,500에서 3,000 정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고급화, 주방, 거실 또는 거실 바닥, 욕실, 이거 고급화 전략, 해외 자재 이런 거 해서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취향, 하시고 싶은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가전제품 있잖아요. 빌트인 가전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가전제품은 1년 단위로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주할 때 그 공간만 만들어 두고 입주할 때 LG, 삼성 대리점 가셔서 최신 제품으로 사면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때 할인 받아서 입주할 때 TV도 좀 바꾸잖아요. 우리 TV 바꾸고
가전제품 세탁기도 바꾸고 다 싹 바꿀 때 공동 구매해서 할인 받아서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면 거주자 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수도권 택지는 거주자한테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 택지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택지는 거주자들한테 100%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거의 배정이 되고, 신도시 같으면 우리 3기 신도시 분양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2026년에도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신도시들이 공공분양 물량들이 나오는데, 고양 창릉 신도시 내가 청약하고 싶다. 근데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 30% 물량을 고양시한테 우선 배정을 하게 되고요. 30%, 20%를 경기도, 50%를 서울, 인천, 나머지 분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고양 창릉으로 가야죠. 왜? 30% 물량 우선 배정받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경기도 물량으로 가고, 경기도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50% 전체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남 교산신도시,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양주 왕숙, 고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천 대장신도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신도시에 청약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껑충 올리는 방법입니다. 남의 떡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에 집중하는 게 청약 전략입니다. 특별공급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우리가 공급은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청년,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돼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하시고 일반 분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특별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만 39세 이하 미혼이죠. 결혼 안 한 만 39세 이하는 청년 특별공급이 유리하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결혼을 했고 미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생애 최초도 괜찮고요. 신혼부부인데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리합니다. 2세 미만 자녀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니까 본인 사정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게 노부모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 부모님하고. 그러면 큰 마음 먹고 부모님을 주소지에 올리고 같이 거주하면 만 65세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효도 좀 해보셔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미리미리 점수를 좀 해서요, 부모님을 등재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점수도 올라가게 되고 노부모 부양 또 특별공급 대상도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효도 전략도 좋은 전략이고요. 몇 번 넣었는데 떨어져서 나는 인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인기 지역에 한두 번 넣어서 당첨이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보니까 2021년에 1주택인데도요, 1주택자들도 추천 물량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일반 공급 중에 추천 물량에 도전할 수 있는데 67번 도전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앞서서 제가 역선택, 안 좋은 타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셨는데, 2022년에 막 집값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하락 구간이 나올 때, 침체기 때 청약하게 되면 그때 50 몇 점으로 강남에 당첨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50 몇 점이 다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026년에 이제 유망 분양 아파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공분양,
그러니까 LH나 SH가 시행을 하는 공분양 물량을 쭉 보게 되면 8월에 서울은 고덕 강일지구에 나오니까 서울의 공공분양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은 고덕 강일 지구 3지구 1305호 도전해 보시면 되고, 인천은 3월, 5월, 8월, 10월에 나오는데 가정지구, 계양, 거암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신도시가 인천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경기도는 물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은 역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그렇죠? 남양주 왕숙지구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고양 창릉도 나오네요. 왕숙,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곳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2기 신도시도 있네요. 10월에 광교 신도시도 좀 눈에 띕니다.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7월에 성남 복정 이런 것들은 놓치면 또 후회하는 곳들이니까 쭉 보시고, 공공분양의 장점은 뭐다? 저렴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공공분양 29,000호, 2025년은 22,000~23,000호 정도 나왔는데 2026년은 좀 늘어났습니다. 자, 민간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한 13개 정도 뽑았는데 물론 가점 점수가 꽤 높게 나올 겁니다. 70점 이상, 한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DH 클래스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분양가도 비쌉니다. 분상제가 적용이 돼도 아마 한 30억 정도 전용 84 기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당첨되면 30억 봅니다. 30억인데 한 60억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고 가점 점수가 69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남 3구역 DH 한남도 나오고요. 신반포 21차, 22차, 서초동 신동화, 방배까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고요. 흑석하고 노량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마 분양가는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당첨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의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얻을 수는 있고,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흑석 9구역 DH 컨트롤 라인, 흑석 11구역 흑석 서밋 도일 이런 아파트들 관심 좀 지켜보시고요. 아크로 리버 스카이, 라클레체, 드파인 동작은 노량진입니다. 흑석이 지금 굉장히 떠 있죠. 서초구도 가깝고,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은 34억 6천에도 거래가 됐고, 호가는 37억 정도 전용 84 기준으로 부르고 있는데, 노량진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 관심 있게 보시고, 당첨 확률은 낮죠. 경쟁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역선택 전략 딱 보시고, 점수가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청약하셔도 되고, 일단 79점이야. 와, 79점이면 자녀가 4명이거나 부모님을 등재해야 되거든요. 79점이다, 84점이다 되시는 분들은 DH 클러스터나 DH 한남 하시면 되고, 74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지들 쭉 하시면 되고, 69점이라고 하면 역선택,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마음에 안 드는 평면 타입 선택하시는 게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유망 청약 단지까지 내 집 마련 전략 첫 번째 시간 청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집 마련 성공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약이었고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입니다. 계약금 10%만 내고 공사기간 3년 동안 중도금 내면서, 중도금은 대출이 되니까요. 중도금 내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전략이고, 아유, 나는 무주택 기간도 짧고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청약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집 사야 됩니다.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잘 사기와 잘 팔기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급매라는 건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하락 구간, 집값이 떨어질 때는 급매가 나옵니다.
그럼 집값이 언제 떨어지죠? 집주인들이 이제 시세보다 낮게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낮게 던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강연을 해드렸는데 2026년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입주 물량이 줍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25%에서 그 정도 줄어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한 40% 정도 감소를 합니다. 입주 물량 줄어들죠. 유동성도 많이 풀렸죠. 분양가도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도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유동성도 많죠. 분양가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집주인들은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은 대출 규제가 나온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 못 산다 라고 하는데, 물론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에 집 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15억 아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아래 구간, 노도강이나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또 거래가 늘어납니다. 살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급매로 던지는데, 그게 나오려면 아마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미국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2022년처럼 계속 막 올리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2027, 8년은 지켜봐야 되고요. 2026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다가 또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되 10년 보유 전략. 그러니까 집은 평균 8년 정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들은 올라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집 사서 2026년에 샀는데 2027년이나 2028년에 하락 구간이 나오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잘 살다 보면 쓱 넘어가는 게 이게 주택의 장점입니다. 주식과의 투자 패턴은 좀 틀려요. 주식은 15%만 떨어지면 이제 기조가 틀려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팔고 기다렸다가 모멘텀이 살아날 때 다시 들어가고, 그 섹터별에 따라서 이게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보유 전략이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인프라가 좋은 것들은 필요할 때 사서 잘 살다 보면 올라가 있더라. 이게 내 집 마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매는 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집을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방문을 해야 되죠. 집 보러 임장을 하는데, 일단 임장을 할 때 방법은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 방문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세대 수가 몇 세대냐, 몇 년도에 지었느냐, 용적률이 얼마 정도 되고, 주변에 학교가 어떻게 되고, 지하철역이 어디다. 이런 거는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계약이 됐다. 그리고 2022년에 집값 떨어질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이런 걸 확인해서 떨어졌을 때는 얼마, 그리고 또 전고점은 얼마, 지금이 전고점을 뛰어넘었느냐, 아니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건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한 다음에 이제 현장을 방문합니다. 딱 이제 가는데 현장 방문해서 이제 부동산 들러야 되잖아요. 부동산 들러야죠. 부동산 들르는데 일단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현장 딱 들어갈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가서 질문을 횡설수설 막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아파트는 로얄동이 어딘가요? 로얄동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한테 로얄동 얼마입니까? 제가 인터넷 확인하니까 실거래 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좀 물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좋은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에서 부동산이 A, B, C, D, E 5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A, B, C, D, E 이 5개에 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A, B, C, D 5개 방문하면 이제 A 부동산에서도 브리핑을 할 거잖아요. 계약을 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좋은 금매가 한계가 있는데 이 5개 부동산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나 한 명이었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5통을 받아요. A, B, C, D, E 부동산한테.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갑자기 전화가 막 오네? 난리가 났네?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물을 회수하거나 안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호가를 올리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 부동산 방문하지 마시고 딱 한 부동산 정도, 1개나 2개 정도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 또는 간판이 큰 부동산 또는 좀 오랫동안 영업을 했을 것 같은 부동산, 이런 부동산 가시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동네에 슈퍼마켓이나 그 떡집이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미용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머리 깎을 때 됐으면 머리 한번 깎고 이 동네 부동산 좀 오래된 부동산 어디예요? 잘하는 데 어디예요? 물어보든지 슈퍼마켓 가서 물어보든지 하면 그 동네 장사니까 다 알아요. 어느 부동산이 잘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도 보고 봤어요. 근데 내가 당장 집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집 보지 마세요. 사지도 않으면서 집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집 구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 보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하잖아요.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구경 간 거야. 살 생각도 없어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호가를 올립니다. 집주인들이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손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살 거나 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집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살 때 보면 되고, 그 평면이나 인터넷 보면 잘 나오니까 꼭 살 때만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요. 중개사를 너무 불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불신해서 진짜 좋은 물건을 추천하고 사라고 했는데도 에휴 진짜 물건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막 저러는 거야. 너무 불신하게 되면 진짜 사야 될 타이밍에 못 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제 아는 PD도 예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막 사래요. 지금 에휴 물건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또 이러는군. 안 샀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믿지도 신뢰하지도 말라는 얘기는 너무 친해져가지고, 친해진 것까지는 좋아요. 현장 부동산하고 친해지면 이제 급매물도 나올 때 먼저 연락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믿게 되면 이제 투자가 돼요. 선생님 어디 분양권 투자 같이 하시죠. 그리고 같이 공동 투자도 하게 되고, 단타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무리한 투자로 들어가는,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는 것까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친구처럼 동맹관계처럼 공동 투자 들어가고 막 투자에 대한 지나친 과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좋은 물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뭐냐면, 저는 답은 3일 내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진짜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잘 몰라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이제 좋을 것 같아. 가서 그 금매 아직도 살아있죠? 내가 계약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럽니다. 벌써 떠나갔어요. 그 금매예요.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고민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도 짧다고 3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3일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답 안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하루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안 사면 되고요. 답 나오면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준비와 고민과 조사를 해야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느냐, 니즈가 있느냐,
그리고 자금 계획은 문제없이 차질이 없느냐.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파트 걸러내고 후보지 3개를 정한 다음에 임장을 가서 후보지 2개 정해졌고 매물에 따라서 하나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좋은 매물이 나오면 탁 들어가야지 이거를 조사도 하지 않고 감도 없이 막연하게 갔다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이 잠깐 나올 때도 있는데 버스처럼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지 진짜 안 좋은 물건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게 준비를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평소에도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임장을 좀 많이 다루셔서 감각을 익혀서 딱 보면 아 이거 좋아 안 좋아 딱 답이 나오도록 저는 그렇거든요. 아파트든 건물이든 토지든 딱 가서 딱 보면 답 나옵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감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임장을 또 많이 가고 조사를 많이 해보다 보면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 요 정도 돼야 진짜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집을 볼 때 이제 집 보러 가요. 집 보러 갈 때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너무 많이 본 거야. 집을 1, 2, 3, 4, 5, 6, 7, 8, 9, 10 볼 수 있는 집은 다 봤어. 그러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첫 번째 봤던 집은 거실이 넓었는데 두 번째 봤던 집은 인테리어가 좋았는데 세 번째 봤던 집은 화장실이 좋았는데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 집은 마음에는 드는데 거실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집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보지 말자. 딱 미리 사전조사해서 후보군을 정해서 딱 압축을 한 다음에 보고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딱 판단해야지 막 주관 없이 너도 나도 막 봐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부동산 방문하지 마라. A, B, C, D, E 다 방문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살 집값을 올리게 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나간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만 많게도 2군데 정도만 방문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집을 볼 때 집 보러 갈 때 집 좋네 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집 왜 봅니까? 그 집 인테리어 어떻게 잘 사는지 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수, 물이 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 그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곰팡이, 결로 현상이 생기는지 하자가 있는지 뭐 어떤 부셔진 게 있다든지 문짝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체크를 해서 집 살 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자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조권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지. 그래서 밤에 보신 분들은 낮 시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밤에는 이제 햇볕이 안 드니까 제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자기 집이 남양인 줄 알았는데 집 팔 때 보니까 동양이었대요. 매수자가 동양인데 왜 남양이라 그랬어요? 남양인데요. 가서 봐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동양이었대요.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지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남서향인지도 봐야 되고 햇볕이 실제로 앞동에 가리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압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세입자한테 정보를 좀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집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햇볕은 잘 들어요? 학교는 좀 어때요? 뭐 지하철역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 그 부동산 임장 갈 때도 이제 현장에 임장 갈 때도 실제로 학교와 그 지하철은 도보로 내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도보 7분 거리인데 실제로 7분 거리인지는 한번 임장을 하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분이라고 해도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6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입자한테 물어보는데 세입자가 또 가짜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왜? 이 세입자가 집주인 바뀌는 걸 싫어해요. 괜히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뭐 쫓겨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가 자기는 뭐라 그럴까요? 만족해.
이 집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데 일부러 살아보니까 추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물도 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 정보를 해서 줘가지고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정보도 너무 고지고대로 100% 믿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필요한 정보 딱 보니까 결로 흔적이 있어. 물샌 흔적이 있는데 세입자가 불이 샌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나는 남양이고 햇볕 잘 드는데 세입자가 춥다라고 하면 진짜 추운 건지 제대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하셔라. 세입자한테도 정보를 얻고 나도 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흥정해야죠. 가격 흥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5천만 원 깎아주세요, 1억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집주인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차도 내가 오랫동안 타던 차를 팔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실제로 눈물 흘리시는 분까지 제가 봤거든요. 집도 애정이 있는데 내가 가진 애정에 있는 집을 나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비싸지 않는 금액으로 내놔서 이제 거래가 되려고 하는데, 이 집을 처음 보는 매수자가 5천만 원 1억 깎아달라고 막 금방지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천만 원 깎고 싶어. 한 3천만 원 깎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사한테 미끼를 던지죠. 3천만 원 깎아주면 제가 수수료 5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자기가 받아야 될 중개보수 다 받고 500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3천만 원 깎을 수 있습니다. 10억 아파트, 15억 아파트 사는데 3천만 원, 2, 3천만 원 깎을 수가 있거든요. 3천 깎고 싶은데 2천 깎았어. 2천이 어딥니까? 500 주더라도 1,500 더 깎았잖아요. 그래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아까워하지 말고 중개사한테 그 이상의 가치를 받아내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천 깎고 싶으면 5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3천 깎고 싶다라고 하면 5천 깎아주세요 라고 중개사한테 5천 깎아주면 500이나 1000 드릴게요. 중개사가 열심히 했는데 죄송해요, 3천밖에 못 깎았어요. 내심 작전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가격을 협상하자. 그리고 중개사한테 인센티브를 줄수록 깎아진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깎아주면 500 드릴게요. 5천 더 깎아주면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4천 깎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알려주지 마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집을 팔 때도 이제 그렇고 살 때도 그런데 제 집을 팔아가지고요 빨리 사야 돼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 미국에 발령이 나가지고 빨리 팔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럼 중개사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빨리 사야 돼라고 하면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이 사람이 빨리 사야 되니까 가격 안 깎아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집주인인데 우리 남편 발령 나서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이 부동산은 그 매수자한테 이 집주인이 미국 가야 돼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우리 가격 한번 깎아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말, 나의 약점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냥 담백하게 돈 얼마 있고 집을 살 때는 그냥 사려고 한다, 얼마 되면 연락 달라,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얼마 깎으면 얼마 더 주겠다, 담백하게 협상을 해야지 구질구질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나의 약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게 되면 깎아야 될 걸 못 깎을 수도 있고요,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깎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 나의 약점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이제 첫 집을 이제
발령이 나서 팔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내가 발령 나가지고요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 금매로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저는 금매로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 30년 전이니까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때 20대였으니까 뭐도 모르니까 다 얘기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후려 맞은 거죠.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가격 흥정은 부동산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협상을 하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야죠. 5천만 원 깎아주게 되면 1,000만 원 더 줄게. 2, 3천만 원 깎아주면 500 더 줄게 라고 한다면 아마 중개사들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잘 팔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기. 팔려면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 그래서 매수자가 있는데 가격이 문제인지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팔고 싶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격을 내려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다는데 일단 내리고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동산에 갑니다. 가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냐면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개미 새끼 한 마리, 한마디로 그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실종했어. 미국이 막 금리 올려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분위기야. 집을 살 사람이 없어. 근데 나 혼자 가격을 내리게 되면 내 집값 내가 그냥 내리는 거야. 팔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래는 돼. 매수자들은 있어요. 매수자들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에 팔려고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컨디션, 비슷한 동이나 층에 큰 차이는 없는데 9억 7천짜리가 있어요. 매물이. 그러면 내 집이 먼저 팔릴까요? 10억이 먼저 팔릴까요? 9억 7천이 먼저 팔릴까요? 9억 7천이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 또 판단을 해야죠. 9억 7천, 9억 8천 매물이 두 개 있어. 기다려서 이게 먼저 거래가 돼야 내 집도 팔리겠죠. 그래서 앞 물건이 먼저 거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급해. 그러면 나는 9억 6천에 팔아주세요. 라고 앞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나의 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또 가격을 내릴 때도 바로 내리지 말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앞에 9억 7천짜리가 있으면 내가 인테리어가 좋다면 내 집이 먼저 팔릴 수 있으니까 같이 9억 7천에 던져도 되고요. 부동산한테 얘기하는 거죠. 얼마 깎는다 하지 말고 매수자가 나오면 협상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5천을 깎아서 10억인데 9억 5천에 팔려고 해. 9억 5천에 내놓으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9억 3천에 달래요. 왜? 9억 5천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2천을 더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지 말고 협상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10억에 내놨는데 9억 7천에 해달라 그러면 9억 8천에 하자라고 이제 협상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일단은 상황 파악이 우선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면 가격을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시세대로 내놓고 상황을 지켜보기 바라고요. 매수자가 있는데 가격이 안 맞다. 앞에 9억 7천, 9억 8천이 있다. 그러면 10억이 안 팔리니까 9억 6천에 팔든지 앞에 매수자가 있다면 나와 있는 매물의 컨디션을 보고 나의 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물을 등록해야죠. 팔려고 하면. 매물 등록할 때는 잘하는 부동산 한두 군데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A, B, C, D, E 5개가 있으면 5군데 매물을 다 내놓네. 그럼 어떻게 된다? 매물이 걸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지사지에서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떨 때 광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독점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의 수수료를 양쪽에 다 먹을 수 있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도 내고 이 물건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집주인이 잘 팔면 인센티브도 준대.
10억 받아주면 인센티브 준대. 500 더 준대.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하고 광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A인데 B, C, D, E까지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확률이 똑같은 조건이라도 5분의 1이 되잖아요. 나가 열심히 해도 나머지도 열심히 하면 나가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물건에 광고를 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두 군데 정도 잘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한 군데, 다른 동네 한 군데 정도 등록을 하는 게 협상하기 유리하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고, 매물 내놓고 한 1주나 2주 정도에 한 번씩 전화도 한번 해보고, 퇴근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계속 리마인드, 부동산이 까먹지 않도록, 이 사람 물건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잘 팔아주면 인센티브 줄게요. 라고 미끼도 던지고, 자, 요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지 말고, 매수자 붙으면 가격 조정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같은 값이면, 전세 가격, 전세를 끼고 있으면,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가구요, 경기도 12곳도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세 끼고 사고 팔 수는 없는데, 토지가 풀리게 된다면 이제 전세 끼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전세가 높은 물건들이 같은 값이면 잘 팔립니다. 왜? 전세가 높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10억 아파트에 전세가 5억이면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이 5억을 넣어야 되는데, 전세가 6억이면 4억만 넣어도 되니까 전세가 높은 게 유리하고요. 이왕이면 인테리어 상태가 좋은 게, 같은 10억이라면 인테리어 상태가 좋은 물건이 먼저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야겠죠. 팔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해. 이건 뭐냐면요,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근데 내 집이 아까워가지고 내 집을 10억에 팔고 15억짜리 집을 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좀 팔고 대출 좀 받아서 15억 가려고 하는데, 내 집이 아까워가지고 10억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팔렸어. 갈아타려고 하면 상급지 아파트는 15억 5천 가 있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집을 9억 8천에 팔고 상급지 물건을 14억 9천에 사야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 집 그냥 이유 없이 판다면 안 파는 게 맞고요.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 10억짜리 아파트 파는데 그 1,000만 원, 2천만 원 깎아주는 게 뭘 대수입니까? 왜? 더 좋은 물건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내 집을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갈아타고 싶은 집을 5천만 원, 1억 더 올려주는 경우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과감하게 갈아타려고 하면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갈아탈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내 집을 팔면 바로 갈아탈 집을 딱 잡아야 됩니다.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갈아탈 집을 먼저 잡고 내 집을 늦게 파는 게 유리하고요. 집값이 막 떨어질 때 같으면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탈 집을 나중에 사면 더 유리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팔고 바로 딱 사는,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갈아타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내 집은 시세보다 높게, 갈아탈 집은 금매로 잡고 싶으니까 못 갈아탑니다. 그래서 타이밍 놓치고 계속 눌러앉아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고 나면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최선입니다. 타이밍 재고, 내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갈아탈 집이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타이밍 잡기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값이면 팔고 실시간으로 갈아타라.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생님, 하반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2027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10년 보유 전략입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도 잘 살다 보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는 구간은 짧고 상승 기간은 길기 때문에 집은 10년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제일 위험한 게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 현금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갈아탈 집은 실물 자산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을 보게 되면 올라갈 때가 7년, 내려갈 때가 1, 2년 정도, 길어야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 지방의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내 집을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먼저 파는 게 맞고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갈아탈 집을 먼저 계약하는 게 맞는데 잘 모르겠다면 실시간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은 매매, 잘 사고 잘 팔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10년 보유 전략이다. 거기에 이제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 항상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니까 공인중개사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잘하는 공인중개사 한두 군데만 선택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협상력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강연, 두 번째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성공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청약 했었죠. 두 번째 이제 매매.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한마디로 분양을 받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좋은데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매, 집을 사는 전략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청약이 좋아요? 매매가 좋아요? 경매가 좋아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세 개 다. 저는 청약만 할 거예요. 저는 경매만 할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길을 열어두고 청약은 꾸준히 도전하시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집을 사면 되고 경매도 최근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 경매는 경매 지식과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매는 하루 종일 강연해도 사실상 뭐 다 할 수도 없고 다른 경매 전문가들도 많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경매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지식과 이제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부동산에 이제 경매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냐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집 사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전세 끼고 쉽지 않은데 최근에 서울의 이제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 경매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낙찰률이 올라가게 되면 경매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경매 열기가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낙찰가율은 가격입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감정 가격을 정하잖아요. 감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거야. 우리가 경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렴하게 내 집만을 하고 싶어서 경매를 하는 건데 아니 감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왜? 왜겠습니까? 다 전략이 있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 2025년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매는 절차가 있거든요. 내가 전세금을 못 받았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제 경매를 넘기는데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강제 경매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경매 넘길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줘? 내용 증명 보내고 싸우고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해요. 하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세입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데 은행은 돈 빌려주는데 집에 뭘 하나요?
근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자를 안 갚네? 그럼 어떻게? 바로 집을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물론 바로는 아니고 절차는 있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경매에 넘깁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았을 때 법원에 판결문을 받았어. 판결문을 왜 받냐면 등기부 등본만 보면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세입자라는 것도 그 전세권 설정이나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경매를 넘긴다. 이게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 경매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에 낙찰률이 올라갑니다. 강제 경매도 늘어나고 임의 경매도 늘어나고 낙찰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은 낙찰률이 좀 높고요. 낙찰 가율도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강제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아서 경매에 넘겼고 임의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은행 돈 못 갚아서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기회가 되죠. 왜? 경매가 나오게 되면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기회가 되는데 왜 낙찰 가율이 높게 나오냐면 보통 경매 절차에 따라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 가격이 6개월에서 9개월 전 가격의 감정 가격이에요. 그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집값이 10억이었는데 지금 13억이라. 13억까지 올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정 가격은 10억의 80%에서 8억 정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세는 13억이야. 그럼 나는 얼마? 10억에만 낙찰 받아도 3억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올해 올랐는 거. 그래서 감정 가격보다 높게 내는 경우들이 2015년에도 많았고 2026년에도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경매가 또 메리트가 있죠. 왜? 앞서서 제가 토지거래가구역 얘기를 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있는 집을 안고 살 수가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2026년에도 경매 시장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낙찰 가율 아까워하지 말자. 감정 가격보다 더 적어도 더 적어내도 서울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자, 이제 경매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가보죠.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안 돌려주게 되면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법원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판결물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이제 날아옵니다. 배당 신청을 하라고. 이게 뭐냐면, 경매가 낙찰이 되면 10억 집인데 8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으면 제가 8억이라는 돈을 낼 거잖아요. 그럼 이 8억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네가 얼마 받아갈래? 인수할래? 받아갈래? 인수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그냥 세입자의 전세금이 인수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인수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의 우선순위가 높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아.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낮아서 이제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 경매되면.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배당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정 공고가 먼저 떠야 되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각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 매각 방법 이제 공고한 다음에 매각 실시하죠. 이제 경매를 하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 땡! 아무도 안 들어와. 가격이 안 맞아. 안 들어와. 그럼 유찰이 되잖아. 유찰이 되면 신경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찰이 되게 되면 이제 감정 가격에서 다운이 됩니다. 20에서 30% 가격을 내려서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돈 안 내서 미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허가는 어떤 결격 사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낙찰 받은 분이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하신 분들, 요것도 이제 다시 경매를 하게 되는데 돈 안 내도 다시 경매하게 되는데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배당 되겠죠. 그래서 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권리관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입자 너는 얼마, 전세는 5억인데 너는 3억밖에 못 받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경매를 이제 이번에는 매수자, 그러니까 경매에 응찰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을 좀 찾아야죠. 법원 경매 정보나 뭐 지지옥션 같은 유료 경매 사이트 같아서 정보를 좀 얻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을 찾고 사건 번호, 입찰일, 소재, 감정평가에 경매 정보를 확인 쭉 하고 이제 가치 분석하겠죠. 내가 이 가격에, 이 감정 가격에 들어가도 되나? 감정 가격에서 얼마 정도 적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감정 가격, 먼저 가격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감정 가격과 최초 가격 확인한 다음에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고요. 해볼만 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권리 분석이 뭐냐면 뒤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세입자의 전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의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응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돈 남은 줄 알았는데 계산 잘못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내가 인수해야 된대.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말소되는 권리, 이거 권리 이하는 다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체크를 하고 등기부 등본과 임차인 대항력, 배당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잘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 현장 부동산한테 수수료 얼마 주고 현장 부동산 중에서 대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권리 분석을 맡겨도 되고 그 지지옥션 같이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돈 주면 유료 회원이 되면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권리 분석 내가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는 굳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돈 좀 주더라도 좋은 물건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났으면 임장 가서 현장 분위기도 보고 동의 위치가 이 물건이 길가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렴하냐. 제가 이런 분도 봤거든요. 인터넷만 보고 인터넷 시세만 보고 이 가격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길가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원래 가장 선호도가 낮은 동이야. 그래서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금매 수준? 큰 메리트를 보지 못한 분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꼼꼼히 해서 그 물건의 개별적인 컨디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해야죠. 법원에 가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입찰표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제 유찰이 돼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매가 안 됐다는 거. 낙찰이 안 되면 유찰이 되잖아요. 새매각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매각을 하는데 저감률. 아까 가격이 감정 가격에서 내려오잖아요. 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감정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았구나. 내려야겠다 해서 20에서 30% 정도. 서울은 20% 차감됩니다. 또 유찰되면 또 20% 계속 내려요. 근데 유찰이 몇 번 됐다라고 하면 뭔가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냥 물건이 아니야. 권리관계가 문제 있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뭔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유찰을 여러 번 한 물건들은 특히 전문가한테 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럼 경락 허가가 떨어집니다. 불허가 되면 이제 안 돼요. 저감률 없이 새롭게 또 경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돈 납부하고
근데 기한 내에 납부 못했다, 미납이라 그러면 또 저감률 없이 다시 재매각, 다시 경매 넘어갑니다. 물론 나는 돈 처음에 냈잖아요. 처음에 낸 돈은 날아갑니다. 입찰 보증금 냈는데 내가 나머지 돈 못 내게 되면 보증금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배당 받고 인도하고 명도, 세입자 보내는 걸 명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해보면 또 해볼만 하고요. 자신이 없으면 그 현장 부동산이나 아는 전문가, 그 대리 자격이 있는 현장 부동산이나 그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돈 좀 받고 하더라도 저렴하게만 받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를 너무 겁을 내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사라집니다. 이게 없어지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수는 인수되는 거.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은 경매가 돼도 새로운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이거 밑으로, 이거 이후로 된 권리는 다 사라지는데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이죠. 영유권, 물권, 뭐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저당보다도 세입자가 우선이야. 이거는 세입자가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수 받아도 되고 인수돼도 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책임지도록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돈 받아 나갈래라고 하면 배당 신청해서 배당금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압류.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가 있는지 쫙 확인해야 돼요. 최우선순위. 있으면 그거 아래로 다 소멸, 사라지고 그거 위에는 인수니까 내가 권리 분석할 때는 쫙 해서 그 아래로 있는 거 쩍쩍쩍쩍쩍 쳐내고 위에 있는 거를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서 아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감정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을 낸 돈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 잔치를 벌리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분은 인수받을 수 있는데 인수받을 권리가 5억이 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집값은 13억이에요. 10억에 낙찰받아서 내가 3억을 번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5억 원의 전세를 또 인수해야 돼. 그러면 나는 10억에 낙찰받아서 5억 인수해버리면 15억이 되니까 집값 시세는 13억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안 하는 게 맞죠. 그냥 금매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되는 권리가 뭐고 소멸되는 권리는 내가 돈 내면 알아서 그냥 배당 처리하고 배당 잔치 벌리는 거. 인수되는 권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4억 3천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2019년에 9월 4일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라고 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봐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 뭐였습니까? 앞서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어디 있나 쭉 보니까 가압류가 있네. 2번 B 2019년에. 그럼 이거 아래로는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3억 5천. 이건 인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임차인이잖아요. A가 임차인은 소멸이 안 되고 인수되는 자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되든지 배당 신청이 되는데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게 되면 3억 5천에 신청하면 3억 5천이 최저 가격이라고 한다면 3억 8천에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응찰자 입장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배당 잔치를 벌리겠다는 거니까 시세가 감정 가격이 4억 3천인데 나는 3억 8천이다. 시세는 한 5억 정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억 8천 딱 적었어. 그러면 나는 인수
배당 신청은 인수 안 해도 되니까 3억 8천 해도 되는데 배당 신청 안 했어. 안 했는데 3억 8천 적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보증금이 3억 5천인데 내가 3억 5천에 적어버리잖아요. 그럼 3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 3억 5천까지 더해져 버리면 책임져야 되니까 7억이 돼버려요. 집값이 5억인데 그럼 손실이니까 배당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한 사례를 봤고요. 이거는 뭐 워낙 경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기입 잘 적어야 된다. 이거 잘못 적으면 입찰 보증금 날려버립니다. 이게 10% 정도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 돌려받는 걸 언제 돌려받냐면 다른 법원에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법원을 A라는 법원에 가야 되는데 B 법원에 가는 거야. 서울에 강남 쪽에 있는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인천에 가버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수 어처구니 없는 실수니까. 그리고 최저 가격이 있는데 최저 가격보다 낮게 입찰하게 되면 아예 조건이 틀렸으니까 돌려받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공 하나 더 적는 거예요. 5억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에 또 약하잖아요. 땡땡땡땡땡 적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렸네? 난리 납니다. 이거는 돈 돌려받을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됩니다. 그냥 낙찰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니 5억인데 50억을 적어낸 거잖아요. 그럼 50억 낼 거예요? 못 내잖아요. 그러면 포기 나는데 5억이면 내가 5천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냈을 거잖아요. 입찰 보증금 날립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적는 거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반드시 몇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요. 숫자가 약하니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은 물건은 남 눈에도 좋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경매를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이제 다들 하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한 물건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좋으면 남 눈에도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급매물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주변에 현장에 가보니까 매매 가격 시세는 10억인데 급매는 한 9억 7천 정도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 이렇게 합시다. 시세는 10억이고 호가는 10억이고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인데 현장에 가니까 9억 5천짜리 급매가 있어. 그러면 나는 경매는 그냥 9억 5천이나 9억 정도 시세의 10% 정도거나 급매물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적어냅니다. 나는 7억에 받고 싶어. 7억에 적잖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9억에 가져가겠지.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감정가격 낙찰가율이 감정가격 대비 122%에 최근에 됐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이. 그러면 시세가 30억이면 120%면 어때요? 시세가 30억인데 감정가격이 25억이에요. 그러면 25억에 120%면 3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저렴하게. 그러면 실제로 시세는 더 높겠지. 거래 가격이 30억인데 호가는 35억이야. 근데 감정 가격은 25억이야. 그러면 나는 감정 가격 대비 한 22억 이렇게 적든지 10% 정도 저렴하게. 시세가 30억이면 27억 정도 적든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장 후에 동가층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시세가 30억인데 20억, 25억 적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세가 30억이라고 하면 한 27억 정도 적든가. 요즘 금매가 안 나오니까요. 27억 정도 적거나 25억 정도 적어내시는 게 타당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세가 30억인데 30억 적을 수는 없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실거래 내역이 잘 없는데 2025년 상반기에 30억 거래가 됐는데 지금 40억이야. 호가는. 그렇다면 그 30억보다도 더 비싸게 적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복잡하거나 하자가 많은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막 걱정을 하거든요. 이거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매는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지 못했거나 은행 돈을 못 갚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요.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한 물건은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유료 경매 사이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유료 사이트에 도움을 받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에 돈 아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고 안전한 물건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저렴해.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저렴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뭔가 숨어져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세입자가 전세금이 순위가 높아서 인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적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이게 지분이거나 뭔가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이나 현장 조사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길가동인데 로얄동하고 같은 기준에서 계산하신 분들도 많고요. 지분 매각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이 2분의 1씩 50%씩 물건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으로 2분의 1이니까 이게 10억짜리인데 5억짜리로 나왔는데 그냥 인터넷 보고 10억으로 보고 10억인데 5억이 나왔네 라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매각 물건인지도 잘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꼭 당첨되고 싶어. 이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여전히 비싸고 계속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왕이면 앞서서 청약도 제가 역선택 얘기를 했잖아요. 이왕이면 역선택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들 안 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경매 받으러 가나요? 물론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면 유리합니다. 폭설폭우가 와. 눈이 엄청 와. 귀찮아, 가기 싫어. 그때 가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휴, 샌드위치 연휴 때, 물론 법원이 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역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법원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안 하는데, 문 닫았는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많은 물건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남대문 시장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임차인이 한 건물에 60명인가 막. 명도도 어렵고요.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쫓아내기가 쉽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인데 명도도 어렵고요. 구석구석에 무슨 임차인이 그렇게 많은지 확인되지도 않은 임차인들도 많고요. 골치 아픕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또 소송 걸게 되면 또 임차인 손을 많이 들어주네. 그리고 또 법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사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긴 한데 이것도 원활한 방법입니다만 또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를 한 500? 1000 정도? 내가 한 2억 저렴하게 사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사비 주고 그냥 괜히 사오기 싫으니까 이제 명도 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달래. 이러면 부동산 인도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유치권도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뭐냐면 뭔가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공사해주고 공사비를 못 받으면 유치권을 걸어버리거든요.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서로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당포 생각하면 됩니다. 아저씨 영화에 이제 원빈이 전당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계를 맡기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시계를 내가 시계값을 못 갚으면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 넘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이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돈 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나옵니다. 확인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 상태여야 되고요.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자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허위 유치권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수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 매각 결정 전의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앞서서 인수되는 권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 조사서 꼼꼼하게 보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유치권 막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확인하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는 가지 말자. 너무 저렴하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시세의 10% 정도 저렴하게 정도 아파트라면, 서울의 아파트라면 시세 대비 한 90% 수준 또는 금매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가나 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라 좀 더 낮게 실제 임장 가서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감정 가격 수준 또는 그거보다 낮게 이렇게 좀 내려오셔도 괜찮은데, 서울의 아파트는 요즘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올라가더라도 감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세 대비 90%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소 기준 권리 잘 확인해서 나보다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든가 아니면 유치권, 매각 결정 전에 유치권이 있는지는 인수 조건이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청약 꾸준히 해야 된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금매도 매매 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유료 사이트 같은 데 가입을 한 다음에 경매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꾸준히 도전은 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집 마련 전략 2026년 입주 물량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뭐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2026년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경제가 뭐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거나 그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는 한 2026년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 매매, 경매 이 세 가지 방법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